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작년에 뵙고 네. 다시 뵀는데 당진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히 지역 성장이 좀 눈부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시장님 계시다 해서 김홍민 시장님을 오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 다시 모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당진형 주민자치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가장 보람있던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랜 세월을 갖다가 당진의 발전을 위해서 네. 공직에서 일해왔거든요. 네. 이 시장님으로서 지금 7년인데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 차원에서 당진의 발전에 대해서. 당진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 넓은 평야, 넓은 산업단지가 있는 도농복합도시고 특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당진이라는 곳이 상전벽해 변화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 변화 발전 과정 중에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랬는데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극복해야 될 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서화력발전소가 국내를 뛰어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고요. 현대제철이 이제 포항제철 다음으로 큰 제철소인데 이 제철소와 발전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국 배출량의 11%를 당진에서 배출합니다. 대한민국 석탄의 4분의 1을 당진에서 하루에 뗍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 건강권이나 재산권이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 지역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융복합적으로 거버넌스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민선 7기 들어와서 민선 6기부터 지속가능발전 이행 목표를 딱 결정하고 15년 그 해부터 준비해서 2017년도에 우리 국가보다도 먼저 로컬 SDGs를 만들었습니다. 유엔의 동일한 지표와 같이 17가지 지표를 가지고 연동해서 그 만든 것도 우리 행정주도가 아니라 행정과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우리 당진의 2035년까지의 지속가능 목표 그 속에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하고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쭉 만든 2년 동안 그게 이제 우리 당진형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인데요. 이 우리의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가 2018년도에 KSD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 17가지 지표를 2017년 12월 말에 발표하고 2018년 19년 동안에 고도화 작업을 끝내서 20년도부터 실행에 옮기고 지금 이제 21년도에 이 지표 평가를 해서 작년도까지 5년 동안 했던 평가를 저희들이 종합으로 분석해서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의 그런 사례를 유엔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직접 유네스코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가 전국에 많이 회자돼서 오늘 또 각 자치단체들이 저희 시에 그런 벤치마킹으로 오는데요. 서로 협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초지역 정부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이행 목표를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해서 실천을 해가지고 지금 유엔에 보고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 철강, 에너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국이 11%를 배출한다는데 이게 대한 대책은 뭡니까? 2012년도에 국립환경보건원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역정부의 환경규제 대상 지역을 당진, 울산, 광양, 포항 4개 도시를 환경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당진시는 다른 3개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여서 제가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설정했고 2017년도 기준 2021년 금년도까지 1차적으로 40%를 감축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실행 목표를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2017년도 기준 현재 40% 감축을 했고 동서발전은 2017년도 기준
지금 67%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종 사업장들도 협의해서 금년도까지 40%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런 로드맵들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제철과 동서발전에는 민간 감시단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고 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이 산업계와의 그 ESG 협력 방안 네. 이게 보니까 우리 ESG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을 지금 구현하고자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2017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제가 이제 작년도에 그 협의회장, 그 전년도에 이제 그 이동진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초기에 이제 수원시장님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전환 지방정부에 제가 회장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ESG 기업인 협의회. 대기업을 포함해서 한 7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또 전국 대학생 ESG 대학생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국은 지속가능 발전 민간 협의회가 있고요. 또 지속가능 발전 학회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당진시에 전국의 교수님들 전문가 약 한 98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학회를 설립했는데요. 이런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업도 이 ESG 경과 함께 앞으로는 이제 아리백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기업 생산품을 만드는 아리백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제가 해왔는데요. 그다음에 산업계에서는 ESG 경과 함께 아리백으로 가는 일들을 1년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주민자치, 예. 주도형 주민자치를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는데 그 위에 요즘 이제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정착이 됐겠네요. 네. 2014년부터 이제 당진형 주민자치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서 가려다 보니까 제도도 없고 뭐 이게 그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오해도 많이 있었고 뭐 정치적 조직을 만드네, 뭐 옥상옥에 뭘 만드네, 뭐 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 주도형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직접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의제를 결정하는 과정들을 해왔고요.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마을 자치를 합니다. 282개의 전 마을이 금년도 마을 자치를 통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바트남 방식으로 마을에서의 의제를 찾아서 마을 자치를 통해서 논의하고 협의한 결과들이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와서 그거를 각 마을마다 발표를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모바일로 직접 참여를 해서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 이거를 의회하고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실행하는 민주주의의 그 좀 완성 단계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실질적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민주주의 실현이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되죠. 주민자치와 마을자치가 어떻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그런 형태. 그렇죠. 예. 지방자치는 현재 당진을 보면은 도 차원에서 도의원들이 예. 계시고 예. 그다음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이분들하고 처음에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예. 처음에는 많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았어요. 예, 다 극복고요. 아주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가 대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의 제도의 한계가 지금 와 있거든요. 제가 광역의원을 8년을 했는데요, 도의원을. 실질적으로 의회에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은 광역 중심의 자치분권인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봅니다. 가장 시민과 밀접한 것은 기초, 시, 군, 구가 시민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모든 민원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광역은 정부의 위임 사무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권한이 광역으로 내려오고 광역에서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이 권한을 내려준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시민들은 주인인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넘겨줄 건가 이 고민을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기초지역정부들이 그 권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권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타치를 받던 지역정부의 타치를 받던 타치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할과 기능들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이 과정에서 의회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된다. 지금 의회가 인사권 독립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권한들이 의회에 넘겨져야만이 이 상권 분립의 그 취지에도 맞고 또 기초지역정부에도 활발하게 의회와 그 집행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의회는 심의와 의결권만 있어요. 국회는 입법권하고. 근데 지금 기초의회는 입법권이라고 해서 조례제정 정도인데 이건 상위법에 전부 저촉돼서 사실은 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 권한이 대폭 내려오되 이 권한을 분산하고 시민사회를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권한을 대폭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논의 과정에서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이런 논의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를 해야 되거든요. 공론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를 해서 그 의견들이 모아지는 일들. 그 다음에 NGO들이나 시민사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장비협회, 보건의료협회 뭐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하게 시민 NGO들이 활성화돼서 각 분야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도출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합의 와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빼고 시장이, 행정이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동의를 안 받으니까 나중에 일을 하고 나서도 갈등이 있고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도에서는 행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권한들을 넘겨줘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넘겨줄 거에 대한 것은 지금 논의가 안 되거든요. 지방자치와 분권만 얘기지 이것을 분권, 권한이 저희들한테 권한 온다고 해서 이 권한을 우리가 가져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체계로는.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주인한테 돌려주는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한테 직접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으면 이게 화근입니다. 이게 불가근이라고 예산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예산이 많으면 싸움이 벌어져요. 제가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를 통해서 의제를 찾고 그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들 그리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표현이 그런데 훈련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가 지역 정부들은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해내야 돼요. 시장님께서는 두 분의 도의원과 지금 두 번째 시장님 하고 계시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지금 시대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디지털 어떤 이 문명 사회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네. 그게 가능할까요? 21세기의 어느 순간에 이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공의와 대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 도의원 8년, 시장 7년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래 사회가 불확실한 사회에 적어도 리더들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은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보면서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 비전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용납지 않고 또 역사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정치 문화에서 그렇게 진짜 시장님 말씀 따라 그런 인재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아날로그적 사고를 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 디지털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가치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의 일을 해줘야 된다. 제가 있는 자리를 비켜줘서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도의원 두 분과 시장 두 분을 통해서 그게 어찌 말하면 나라의 자산이잖아요. 그만두신다면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제 역량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보다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시장님 마인드가 상당히 좀 남다르신데 그 대통령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시거든요. 당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코로나 이후와 이전 역사가 바뀐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이걸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런 디지털 시대에 어떤 비전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동력을 만들 것인가인데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치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제도가 지금 19세기 아주 후진형 제도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 국가 형태를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균형추와 함께 남북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특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가 형태라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우선은 우리 국가가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국제사회에서 38선에 갈려서 두 개의 국가예요. 유엔이 동시가입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는데 누구도 이걸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빨리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돼. 일부 세력에서는 말로는 통일하면서 통일에 전혀 온당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3대 통일론을 제시를 했죠. 굉장히 아주 그 현실적인 통일론인데 이것을 화두로 던져내질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그래서 저는 국가 체계를 나라의 그런 형태를 근본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통일은 통일대로 준비하면 되거든요.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대는 디지털 21세기에 살아가는데 100년 전에 만들었던 제도를 갖고 가니 이게 되냔 말이에요. 지금 같은 제도와 지금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국가 운영을 할 수 없고 특히 지금 이 이념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돼서 극도의 이기주의와 극도의 양극화 이 사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을 철학을 내놓아야 된다고 해요. 미래가 쉽지 않다. 네, 오늘 뭐 인터뷰 시간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장님이 코로나에 전부 다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시장 김홍장입니다.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폴리뉴스 시청자,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 또 우리 치유 약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당진시에서도 저와 1,500여 공직자가 우리 당진 시민을 위해서 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현안을 잘 챙겨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